김태수는 오늘로써 35년간의 택시 운전을 마감하게 됩니다. 올해 70살이 된 그에게 이 마지막 날은 단순한 퇴직이 아닌 인생의 종착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낡은 택시 기사복을 입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5살에 처음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은 아내 영자와 갓 태어난 아들 동혁 그리고 뱃속의 둘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패기로 가득했었어요. 택시 한 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았죠. 여보, 오늘 밤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서던 날들이 어제 일 같은데 어느새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태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집 장만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말이죠.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며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택시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개인 택시였지만 아내의 치매 치료비로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더 이상 월납입금을 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손님은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강남역까지 가달라고 하더군요. 백미러로 손님을 보니 태수의 아들 동혁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성공한 의사인 동혁과 똑 닮았죠.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운전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았던 그의 운전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서울의 모든 골목길을 꿰뚫고 있는 그였기에 가장 빠른 길로 손님을 모셔다 드릴 수 있었죠. 하루 종일 손님들을 태우며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운전했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정중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보였고 태수는 특별히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기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나이에도 일하시느라.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할머니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태수는 마지막으로 택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10시 35년간 그를 먹여 살린 택시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 직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태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택시키를 건네주며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한 태수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 동혁과 딸 수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죠.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동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택시 그만두셨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응, 일단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야.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어서 딸 수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자식들마저 그를 외면하는 현실의 태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고시원비도 내야 하고 끼니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내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힘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아침이 되자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를 반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70살 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봐도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당했고 식당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볼 수 없었죠.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들만 뽑고 있어요. 몇 번째 거절을 당하고 나니 태수는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주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태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그는 거리로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폐지를 주우며 걷던 중 태수는 젊은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에는 큰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배달 라이더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태수 앞에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청년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28살에 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걷는 거예요. 태수는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태수의 상황을 눈치챘죠. 할아버지, 혹시 일자리 찾고 계세요? 그 말에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배달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배달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부족해요. 배달일이요? 네, 자전거만 탈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는 어릴 때부터 탔으니 문제 없었고 서울 골목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35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태수는 준호의 안내로 배달업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태수의 나이를 보고 놀랐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받아주었어요.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첫 배달날 태수는 중고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낡은 자전거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배달 가방을 메고 자전거에 올라탄 순간 마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한 직장인들에게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태수는 자신이 아는 가장 빠른 길로 향했습니다. 35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익힌 지름길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젊은 라이더들도 힘들어하는 높이였는데 70살 태수에게는 더욱 버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신 올라가 드릴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태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마침내 15층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달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주문한 직장인은 태수를 보고 놀랐지만 음식을 받으며 팁을 더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배달을 하시다니. 그 말에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배달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태수를 보고 불쾌해했어요. 왜 이렇게 늙은 사람이 배달을 해요? 음식이 식었잖아요. 사실 음식은 따뜻했지만 손님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길도 잘 아시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네요. 고맙네, 준호야. 내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요. 태수는 그날 번 돈으로 간단한 저녁을 먹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 기분이었거든요. 방에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어. 힘들긴 하지만 할만해. 비록 70살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더욱 열심히 배달 일에 임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골목길을 아는 그의 장점이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김태수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태수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35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쌓은 서울 지리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라이더들이 내비게이션을 보며 헤맬 때 태수는 이미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배달업체에서 긴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에서 마포까지 1시간 내에 배달해야 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용 도시락이었어요. 다른 라이더들은 모두 거리가 너무 멀다며 주저했습니다. 이거 시간 내에 갈 수 있을까요?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요. 젊은 라이더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태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먼 거리인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아는 지름길로 가면 30분이면 충분해. 태수는 도시락을 받아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출발했어요. 큰 도로 대신 작은 골목길들을 연결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35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발견한 서울의 숨겨진 혈관들이었죠.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지나 숨겨진 지하보도를 통과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건물 사이 통로들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미로의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2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태수는 수만 번 크게 쉬고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주문한 회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리 도착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른 업체들은 모두 1시간은 걸린다고 했는데 태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서 길을 좀 알죠. 사실은 택시기사 경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태수의 실력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업체 내에서도 골목길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다른 라이더들도 태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길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응, 여기서 좌회전해서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돼. 태수는 젊은 라이더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쟁자라기보다는 동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늦은 밤 혼자 사는 할머니 댁으로 배달을 갔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직접 나가 음식을 사올 수 없었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주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태수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요즘 같은 젊은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데. 그날 이후로 태수는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가끔은 간단한 심부름도 해드렸죠. 이런 태수의 모습을 지켜본 젊은 라이더들도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태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 어느 날 태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배달 서비스에 관심이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 회사의 젊은 CEO 박준영이 직접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선생님. 제가 찾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세요. 준영은 30살의 젊은 사업가였지만 태수를 대하는 태도는 정중하고 예의 바랐습니다. 선생님의 배달 실력과 서비스 정신에 대해 들었어요. 저희와 함께 일해 보시지 않겠어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특별한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서비스 말이에요. 준영의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배달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였어요. 선생님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해요. 함께 해주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만족스러웠고 새로운 도전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도 느꼈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태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이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맞을까? 마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보세요. 그 순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70살이지만 아직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김태수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골목길의 달인에서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자가 된 것이었어요.
박준영과의 첫 번째 정식 미팅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수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에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은 태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났지만 그는 태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준영이 펼쳐 보인 것은 시니어 케어 배달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였죠. 요즘 독거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식들은 바쁘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에요. 준영의 설명을 들으며 태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께서 그동안 어르신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서비스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당해 주시면 돼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태수는 준영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렇게 둘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은 태수를 위해 전용 자전거와 새로운 유니폼을 준비해 주었어요. 시니어 케어 배달이라고 적힌 깔끔한 조끼였죠. 첫 번째 고객은 종로구에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특별 식단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태수는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혈당 체크는 잘하고 계신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고맙네요.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제가 자주 들를 테니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고객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간 사이 점심을 챙겨드리는 서비스였어요. 태수는 음식을 배달하면서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무슨 일 하셨어요? 나는 옛날에 버스 기사였지. 자네와 비슷하네. 그러게요. 저도 택시 기사였거든요.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같은 운전자 출신이라는 동질감 때문이었죠. 세 번째 고객 방문 후 태수는 준영과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첫날 소감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배달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준영은 태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메모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대화인 것 같아요. 음식보다도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겠네요. 일주일 후 첫 번째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들은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돌봄 서비스라는 평가였어요. 준영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잘한 거죠. 둘의 대화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준영이 태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른 분들도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좋은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태수는 배달 일을 함께 했던 동료들 중에서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분들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준호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자. 그렇게 시니어 케어 배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태수가 팀장 역할을 맡았고 준영은 사업 전반을 총괄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정말 보람찬 일이야.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당신다운 일이에요. 김태수는 이제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많은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영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었어요. 일반 배달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그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준영님, 이번 달도 적자네요. 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투자받은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태수는 준영을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젊은 사업가의 꿈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일부 고객들의 과도한 요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분들이 점차 당연하다는 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 기사님, 왜 어제는 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런 건 핑계고 저희가 돈 내고 있는데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는 태수에게 장 보는 일까지 시키려 했습니다.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마트에서 이것저것 좀 사다 주세요. 제가 돈은 드릴게요. 할머니, 그런 일은 저희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태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점차 흔들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수의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70살의 나이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서울 곳곳을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좀 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태수는 괜찮다고 고집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신호등에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나가던 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수는 괜찮다며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준영도 태수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준영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수익성을 문제 삼고 있었고 태수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태수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배달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딸 수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사 아들, 간호사 딸 둔 아버지가 배달을 한다고. 그 말에 태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 동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아버지 보셨대요. 너무 창피해요.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경쟁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서비스였는데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준영님,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어요. 대기업 서비스는 간병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투입했고 의료진과 연계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수와 동료들의 서비스는 아마추어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던 할머니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배달 나갔는데요. 아, 할아버지. 죄송한데 다른 업체로 바꿨어요. 거기는 간병사 자격증 있는 분이 와주시거든요. 그 말에 태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떠났고 팀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다른 일을 찾아야겠어요. 준호마저 떠나겠다고 했을 때 태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준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준영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연일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회사 운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아마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태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또 실패했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경험 부족 때문에, 그리고 현실의 벽 때문에 또다시 좌절해야 했어요. 태수는 그날 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어요. 과연 7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영과의 사업이 사실상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다시 예전처럼 일반 배달 일을 찾아다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분들만 채용하고 있어요. 몇 번째 거절을 당하고 나니 태수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한때 골목길의 달인이라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시원비였습니다. 2달째 밀린 월세 때문에 주인이 매일 찾아와 독촉했어요. 김 선생님, 이번 주까지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갚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정말로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먼저 아들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혁아,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
지금 수술 중이라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또 돈 얘기세요. 아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요. 동혁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 곳만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집사람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있어서 안 돼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동혁의 태도에 태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 수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남편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며칠만이라도 안 될까? 아빠, 그런 식으로 의존하시면 안 돼요. 아빠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세요.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외면당하다니요. 그날 밤 태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아이들한테도 버림받고 사업도 망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까지라고 했죠. 짐 정리하셔야 해요. 태수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정리할 것도 많지 않았어요. 낡은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배달용 자전거가 전부였습니다. 오후에 고시원을 나온 태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가려 해도 돈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과 함께 배달을 했던 동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부끄러워서 인사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지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는 것이 그날의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11월의 서울밤은 70살 노인에게 너무 혹독했어요. 결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막차가 끊긴 후에 지하철역에는 태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모두 말없이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밤을 보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새벽이 되자 영무원이 와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태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역을 나왔습니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기분이었어요. 며칠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태수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준영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모습이? 괜찮아, 준영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태수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의 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도 힘든 상황인데 어떡해. 준영도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태수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됐어. 이제 나는 정말 끝이야. 그날 밤 태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하지만 그때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올 거예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바닥이라면 이제부터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굴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걷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돌아보니 예전에 서비스를 받던 할머니 중 한 분이었습니다. 80대 박할머니였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할머니는 태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괜찮아요. 집에 가서 씻고 밥부터 드세요.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수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따라갔어요. 할머니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 맛에 태수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수는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거리 생활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아이고, 그 고생을 혼자 다 하셨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날 밤 할머니는 태수를 재워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는 태수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기자 한 분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자요. 네, 우리 동네 구청 담당 기자인데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거든요. 태수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젊은 여기자 김민정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회부 기자로 소외계층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어르신. 박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시죠. 김 기자는 태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로서의 35년 시니어 케어 서비스 도전,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태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자식들이 창피해할 텐데. 어르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죠.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태수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70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태수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인생 여정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돌봤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졌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문사로 전화가 쇄도했어요. 그 할아버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김 기자는 태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수 어르신이신가요? 저희 휴먼 다큐 프로그램에서 어르신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가 TV에 나온다니요. 방송 제작진이 태수를 만났고 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카메라는 태수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 할머니 집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까지요. 방송이 나가기 전 준영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까지 나가신다니. 준영도 신문 기사를 보고 태수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태수는 준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체계적으로 해볼게요. 방송이 나간 날 밤, 태수는 박할머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격려 전화가 쇄도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기업 사회공헌팀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김태수 어르신이신가요? 저희가 어르신의 시니어 케어 사업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태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날 밤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한테 또 기회가 왔어.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 마침내 김태수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준영과 함께 시니어 케어 배달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죠. 선생님,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사무실이 생겼어요. 준영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둘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고맙다, 준영아. 내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 아니에요. 선생님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새로운 서비스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시니어 배달원들이 투입되었고 의료진과 연계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어요. 태수는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팀 회의에서 태수는 새로 합류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배달이 아닙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팀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분들이었죠. 처음 며칠간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서울 골목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여전히 팀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서비스를 받았던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기사님, TV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사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다시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뵐게요. 이런 연락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전 고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도 줄을 이었어요. 방송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 태수와 팀을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시에서 표창을 주신대요. 정말요? 믿어지지 않네요. 표창식 날 태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시청에 나갔습니다. 시장은 직접 태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고 태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뉴스에 나갔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방송을 본 태수의 아들 동혁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동혁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동혁아, 방송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저는 뭘 했나 싶어서요. 태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동혁이 태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동혁아.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태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얼마 후 딸 수연도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아빠, 저 정말 바보였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시니어 케어 배달 서비스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준영이 태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책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책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선생님의 인생이 곧 희망의 메시지예요. 결국 태수는 자서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른에 시작한 마지막 배달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연장에서 태수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 비록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마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태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해했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2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마지막에 찾은 진정한 보람이었습니다. 김태수의 마지막 배달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김태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감동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